처음엔 비웃었습니다. 다음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했고 마지막엔 겉으로는 우아한 척 품위를 지킨 채 뒤에서는 온갖 방법을 다 써가며 길을 틀어막았습니다. 아주 프랑스다운 행동이었습니다. 고작 스펀지 하나. 그렇게 얕잡아 본 순간 프랑스의 수백 년 전통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도 아닙니다. 자동차도 방산도 아닙니다. 누구도 산업이라 부르지 않던 아주 사소한 기술 하나가 세계의 기준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던 기준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대한민국이었다는 사실,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수백 년의 전통을 내세우며 한국을 끝까지 무시했던 그 나라들, 이제는 한국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 절박한 현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프랑스와 르블랑입니다. 방금 들으신 그 이야기 전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직접 겪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40년간 프랑스 화장품 산업의 심판자로 살아왔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 제품이 살았고 고개를 저으면 사라졌습니다. 파리에서 만들어진 기준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걸 직접 이끌어왔어요. 그랬던 제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졌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완벽하게요. 화장품의 표준은 늘 파리에서 시작됐습니다. 향수도 스킨케어도 색조도 마찬가지였죠. 전 세계가 우리의 기준을 따랐고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의 축적이 필요하죠. 프랑스에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질서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요. 아시아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자주 보였죠. 저는 그 보고서를 훑어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읽지는 않았어요. 물건을 파는 곳이지 물건의 기준을 만드는 곳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건 인정하죠. 그러나 빠른 것과 깊은 것은 다릅니다. 보고서는 책상 한쪽에 쌓여갔고 제대로 논의되는 일은 없었어요. 당시 우리에게는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의 구조적 한계였죠. 액체는 흐릅니다. 고체는 펴지지 않아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찾는 건 전 세계 어느 기업도 해내지 못한 과제였습니다. 미국도 실패했고 일본도 포기했죠.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급하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1위였으니까요. 지금 당장 못 푼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추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변화보다 안정을요. 문제를 포기한 건 아닙니다. 미뤘을 뿐이죠. 프랑스가 1위인 한 서두를 이유가 없었어요. 그 판단이 틀렸다는 걸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프랑스는 멈춰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멈춰도 된다고 믿었죠? 그리고 그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문제를 외면하는 동안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왜 아직 아무도 못 풀었을까? 그 질문을 저는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문제라고 분류해버렸어요. 그게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건물, 대기업 간판도 없고 정부 지원도 없는 곳에서 세 사람이 모였죠. 김도윤, 박준호, 이선우라는 이름이었는데 저는 한참 뒤에야 이 이름들을 알게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알았다고 해도 관심을 뒀을까요? 서울 외곽 연구실에서 세계가 못 푼 문제를 풀겠다고요? 저는 코웃음 쳤을 겁니다. 이들은 대기업을 스스로 떠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월급, 탄탄한 커리어, 그런 것들을 제 발로 버리고 나왔죠. 왜였을까요? 아무도 못 푼 문제를 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액체와 고체 사이의 균형, 전 세계 화장품 공룡들이 손을 들고 포기한 바로 그 과제를 붙잡겠다고 나선 거예요. 김도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직 해결 안 됐다는 건 기회라는 뜻이라고요. 미친 소리였죠. 그런데 이들은 진심이었습니다.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실패도 함께 시작됐죠. 방향이 보이지 않았어요. 액체를 가두면서도 필요할 때만 내보내는 구조. 말로는 간단하죠. 그런데 막상 실험대 앞에 선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조차 막막했습니다.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전부 실패였어요. 한 번, 두 번, 10번, 20번 실패가 쌓여갔습니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방향을 수정하죠. 조금 고치고 조금 바꾸고 타협점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달랐어요. 막히면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버렸죠. 고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제로 베이스. 이 단어가 이들의 철학이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막힐 때마다 똑같이 반복했죠. 쌓아 올린 걸 부수고 다시 쌓고 또 부수고
저는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효율이라고는 없는 방식 아닙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박준호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경비실 앞에 놓인 도장 인주가 눈에 들어왔죠. 스펀지에 잉크가 스며들어 있었는데 누르면 나오고 놓으면 멈추는 구조였습니다. 흐르는 액체를 가두는 방식.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답이 바로 거기 있었던 겁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수십 번을 부수고 다시 시작한 그 시간들이 결국 눈을 만들어낸 거예요. 준비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그날 이후 연구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스펀지였어요.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접근이었던 겁니다. 상황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마다 그들은 다시 시작했고 마침내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어떤 스펀지인지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3,600번의 실패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것도요. 저는 여전히 책상 위 보고서나 넘기면서 여유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3,600번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요. 실험을 3,600번이나 반복했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3,600번을 실패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집요함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도장 인주에서 힌트를 얻은 뒤 하원뷰티랩은 본격적으로 스펀지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구할 수 있는 스펀지라는 스펀지는 전부 수집했죠. 천연고무, 라텍스, 우레탄 종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닥치는 대로 테스트하고 기록하고 분석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기공 크기가 맞으면 점도가 안 맞았고 점도가 맞으면 압력 조절이 안 됐죠. 하나를 해결하면 다른 하나가 무너지는 상황이 끝없이 반복됐습니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타협점을 찾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 짓고 제품을 내놓는 겁니다. 프랑스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완성도를 지키면서 현실적인 선택을 했겠죠. 그런데 이들은 달랐습니다. 막히면 수정하지 않았어요. 전부 버렸습니다. 제로 베이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식이었죠. 한 번이 아닙니다. 막힐 때마다 똑같이 반복했어요. 그러다 결국 답을 찾아냈습니다. 발포 우레탄이었어요. 미세한 기공 구조를 가진 이 소재가 핵심이었죠. 누를 때만 내용물이 균일하게 배출되고 놓으면 멈추는 구조.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답이었습니다. 단순한 스펀지가 아니었어요. 기공 크기와 점도와 압력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하나의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퍼프까지 새로 만들어버렸어요. 기존 퍼프는 내용물을 흡수해버리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흡수하는 게 아니라 튕겨내는 구조로 재설계했습니다. 용기, 내용물, 도구, 이 세 가지를 전부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낸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품이 아니라 하나의 완결된 시스템이었다는 걸요. 프랑스와 한국의 차이가 거기서 갈렸습니다. 우리는 완성을 지켰고 그들은 완성을 부셨어요. 프랑스는 기존의 틀 안에서 최선을 찾으려 했죠. 전통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요. 그런데 한국은 그 틀 자체를 깨버렸습니다. 혁신이란 게 뭔지 저는 그때까지 잘못 알고 있었어요. 혁신은 발명이 아니었습니다. 태도였죠. 실패를 견디는 시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용기. 그게 진짜 혁신이었던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에서 이상한 제품이 나왔다는 소문이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아시아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고요? 그런 일은 늘 있었죠.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는 게 대부분이었으니까요. 한두 달 지나면 아무도 기억 못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문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커지더군요. 귀찮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화장품위원회에서 내부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죠. 보고서를 훑어보니 기술적으로는 분명 신선한 접근이었어요. 액체를 스펀지에 가둬서 필요할 때만 배출한다. 발상 자체는 인정할 만했습니다. 용기 설계도 꽤 정교했고 퍼프까지 새로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신기하지만 일시적일 거라고요. 한철 반짝이다 말 유행 정도로 본 겁니다. 그래서 표준 검토 대상에서 의도적으로 제외시켰죠.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견제였어요. 만약 이게 진짜 대단한 기술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랑스가 100년 넘게 쌓아 올린 질서가 흔들릴 수도 있었죠. 화장품의 기준은 파리에서 만들어진다. 이건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산업의 근간이었습니다. 그게 무너지면 우리가 잃을 게 너무 많았어요.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을 닫기로 했어요.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을 테니까요. 유럽 전시회 초청 명단에서 이름이 빠졌습니다. 인증 절차는 이유 없이 지연됐죠. 서류가 부족하다, 검토 중이다, 이런 말들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학회나 매체에서 언급되는 것도 슬쩍 차단했어요. 공식적으로 막은 건 아닙니다. 그냥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뿐이죠. 프랑스는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기준으로 숨막히게 만드는 게 우리 방식이에요. 우리는 막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그러면서 슬쩍 소문을 흘렸습니다. 아시아 피부에는 맞을지 몰라도 유럽에서는 안 통한다고요. 기후가 다르고 피부톤도 다르니까 지속력이 떨어질 거라고 했죠. 습한 아시아 날씨에 맞춘 제품이 건조한 유럽에서 될 리가 있겠냐는 논리였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어요. 비공식 루트로 퍼뜨린 겁니다.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퍼지도록요.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진출 통로가 하나둘 막히기 시작했죠. 주문이 취소되거나 보류됐고 투자 논의도 하나씩 지연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시장이 알아서 걸러낼 거라고요. 굳이 제가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봤습니다. 그날부터 이것은 경쟁이 아니라 배제였죠. 저는 그 선택이 중립이라고 믿었습니다. 막는 게 아니라 그냥 관여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완전히 꺼지지는 않더군요. 유럽이 막혀도 다른 데서 소문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아시아 어딘가에서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였죠. 중국에서 난리가 났다더라, 일본에서도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더라, 이런 소식들이 자꾸 귀에 들어왔어요. 저는 처음으로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문을 분명히 닫았는데 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걸까요? 유럽의 문이 닫히자 하움뷰티랩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재고는 쌓여가고 매출은 급감했죠. 내부 회의에서는 사업 중단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것 봐라,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거라고요. 아시아 기업이 유럽 없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방향을 틀었습니다. 김도윤이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증명할 대상은 유럽이 아니라고요. 프랑스가 인정해주길 기다릴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 표준이 되자는 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제로 베이스를 선언한 거죠. 이 사람들은 대체 몇 번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럽이 막히면 다른 길을 뚫으면 된다는 생각이었죠. 막혔다는 건 길이 하나였다는 착각이라고 했답니다. 그들은 앞길을 막히자 옆길을 파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보통이라면 거기서 주저앉거나 타협점을 찾죠. 그런데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버렸어요. 먼저 색상을 확장했습니다. 기존의 21호 하나로 시작했던 걸 19호까지 늘렸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흑인 피부톤 세분화 연구까지 착수한 겁니다. 피부톤이라는 게 단순히 밝고 어두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같은 흑인이라도 톤이 전부 다릅니다. 이들은 그걸 세분화해서 모두에게 맞는 파운데이션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프랑스는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접근이었습니다. 제품 라인도 확장했습니다. 쿠션만 팔 게 아니라 함께 쓸 립 제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기존 립스틱은 휴대하기 불편하고 건조했거든요. 그래서 휴대성과 보습을 중심으로 립글로즈를 새로 개발했습니다. 쿠션과 세트로 구성해서 하나의 루틴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사용 경험을 설계한 겁니다. 그리고 서울 명동에 작은 매장을 열었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대신 외국인 관광객들이 직접 써보게 했죠. 광고 없이 체험만으로 승부를 건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써본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중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고 일본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이번에는 인정이 아니라 확산이었습니다. 프랑스가 문을 닫아도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고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을 닫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걸요. 이들은 우리가 막은 앞길 대신 옆길을 파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길이 점점 고속도로가 되어가고 있었죠. 아시아 시장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불이 중국으로 번졌고 일본까지 퍼져나갔죠. 처음에는 그냥 소문인 줄 알았어요. 아시아에서 좀 팔린다더라. 그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더군요. 재구매율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 번 쓴 사람이 다시 사고 또 사고 계속 반복되는 구조였어요. 홈쇼핑 채널 입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콧방귀를 뀌었죠. 홈쇼핑이요? 고급 화장품이 홈쇼핑에서 팔린다고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명품은 백화점 1층에서 조명받으며 팔리는 거지. 텔레비전에서 떠드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저렇게 팔아서 브랜드 이미지가 남아나겠냐고요? 그런데 방송 전략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화면에 모델이 한 명만 나온 게 아니었어요. 다양한 피부톤을 가진 모델들이 동시에 등장했죠. 밝은 피부, 어두운 피부, 황색 톤, 붉은 톤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던졌어요. 흑인도 피부톤이 다 다르다고요? 색상별로 즉석에서 테스트하는 장면이 방송됐습니다. 시청자들이 자기 피부와 비슷한 모델을 찾아보게 만든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방송 시작 30분 만에 전 색상이 품절됐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과장된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곧바로 해외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일본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주문이 쏟아졌어요. 실시간으로 글로벌 반응이 터져 나온 겁니다. 프랑스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죠. 누군가 그 홈쇼핑 방송을 틀었어요. 화면 속에서 쿠션이 날개에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임원 한 명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죠. 말도 안 된다고요. 다른 사람도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숫자는 변명하지 않으니까요. 30분 완판, 해외 주문 폭주, 재구매율 급증.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제품이 진짜였던 거예요. 회의가 끝날 때 저는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숫자를 다시 확인하라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있었지만 반박은 없었어요. 프랑스는 그제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시에서 경계로, 경계에서 긴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프랑스 내부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두고 의견이 충돌했죠. 한쪽에서는 기술 제휴를 하자고 했어요. 솔직히 인정하고 배우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맞섰죠. 공식적으로 협업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고요. 그건 굴복이라는 겁니다. 100년 넘게 표준을 만들어 온 프랑스가 아시아 기업에 손을 내민다고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도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배워야 합니까? 프랑스에는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습니다.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한국이 잘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못 만들 이유가 없었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죠. 협업은 없다. 내부 연구개발로 자체 개발한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분석은 했지만 공유하지 않았어요. 각자 따로 연구하게 한 거죠. 정보가 흩어지니까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자신은 있었어요. 프랑스 기술력이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외형만 비슷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 단축을 위해 실패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물만 모방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프랑스 버전 쿠션이 나왔습니다. 외형은 정말 비슷했어요. 용기 디자인도 그럴듯했고 스펀지도 들어있었죠. 우리끼리는 잘 만들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승부를 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프랑스 브랜드의 이름값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봤죠. 그런데 결과가 참담했습니다. 소비자 불만이 폭주했어요. 어떤 제품은 내용물이 쏟아졌고 어떤 제품은 아예 안 나왔습니다. 금방 말라버리는 것도 있었죠. 품질이 들쑥날쑥했어요. 똑같은 제품인데 개체마다 상태가 달랐습니다. 내부 구조가 제대로 안 잡혀서 밀폐도 배출도 엉망이었던 거예요. 리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10,000원짜리보다 못하다는 비교가 나왔어요. 명품이라면서 왜 이러냐는 비아냥도 있었죠. 소셜미디어에서 조롱당했습니다. 프랑스 기술 신화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날 프랑스는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저는 그 리뷰들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기술 부족이 아니었어요. 3,600번의 실패 데이터가 없었던 겁니다. 그 시간을 건너뛰고 결과만 가져오려 했던 게 잘못이었죠. 실패를 건너뛴 혁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은 지름길이 될 수 없었어요. 우리는 배우지 않기로 선택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글로벌 명품 그룹 본사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죠. 안건은 단 하나였어요. 쿠션 카테고리의 지속적인 실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실에 들어서는 임원들 표정이 하나같이 어두웠습니다. 자체 개발한 제품들이 연달아 참패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무거웠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40년간 이 업계의 심판자로 살아온 제가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앉아 있었죠.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우리가 만든 쿠션의 불량률, 반품률, 소비자 불만 건수가 빨간 숫자로 나열됐죠.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원조 기술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거였죠. 우리끼리 아무리 연구해봐야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3,600번의 실패 데이터, 그 시간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았어요. 몇 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죠. 차관급 인사 한 명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위원회 다수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에 접촉하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협업이 아니었어요. 기술 요청이었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프랑스 화장품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100년 넘게 표준을 만들어 온 나라가 기술을 달라고 요청하다니요. 기술 식민지 구조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눈을 감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프랑스 임원진이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하온뷰티랩 본사를 방문했죠.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보고를 받았어요. 우리 측 임원들이 얼마나 정중하게 문서를 제안했는지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그 보고를 듣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어요. 프랑스가 허리를 숙이고 있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쿠션의 핵심인 담지 기술, 배출 구조, 밀폐 시스템이 전부 계약 대상이었죠. 퍼프와 용기 기술까지 포함됐어요. 그리고 프랑스가 기술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주고 배우는 겁니다. 프랑스가 한국 기술을 돈 주고 배워간 역사상 최초의 사례였어요. 명품의 심장이 국경을 넘는 순간이었죠. 계약서의 서명이 끝난 뒤 저는 한동안 그 문서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명품 로고 속에 한국 기술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겉에는 프랑스 브랜드가 붙어 있지만 심장은 한국인 거죠.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표준은 이미 이동해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할 수 없을 뿐이죠. 프랑스는 전통을 지켰고 한국은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화장대 앞에 앉으시면 그 작은 쿠션 안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기술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3,600번을 실패하고도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태도가 들어있습니다. 바닥에서 시작해서 세계의 기준이 된 나라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꼭 전해주십시오.